일단 이제 개인별 좀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 좀 궁금한 게 금공도 하진 않으실까요? 금공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금공이 어렵진 않아서. 네? 아, 근데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학점을 굉장히 많이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예전 때는 학점이 매우 중요했거든요. 금공에서도. 근데 지금 예전에 배우던 블라인드 면접으로 좀 바뀌면서 최근 추세가. 근데 지금 현 대통령이 또 블라인드 면접 없애자는 얘기 나왔던데.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좀 학점 자체를 좀 적게 보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건 고민을 안 하실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졸업은 하셨잖아요. 그렇죠? 졸업하신 분 입장에서는 학점을 더 올릴 수 없으니까 현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좀 더 부과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 일단 이제 경제직렬이시니까 보통 이제 아까 경제로 말씀드릴 때 가장 기본이, 그러니까 보통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통합전공을 많이 준비하세요. 근데 통합전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 비전공자들, 그럼 비전공하면 경제나 경영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아까 상경제 기준으로 잡았을 때 경제 플러스 경영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통합전공 그 실제 공채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예전에 여기를 많이 해봤던 공기업들이 그 발전기 있죠, 발전기. 한전, 예전에 한수원 이쪽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도 좀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채용 인원이 적어요.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한전 쪽에서는 당연히 어느 계열이 중요할까요? 이공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쪽은? 그러니까 실제 사무직 뽑는 숫자가 적어요. 근데 붙으면 어떤 장점이냐면 실제 제가 그쪽 계열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일이 되게 편하대요. 주로 이공계 쪽에 일을 하시니까 사무직 쪽이 굉장히 부담이 덜 하거든요. 일하시는 게. 그래서 이쪽은 아까 강조했다시피 시험 난이도가 낮아요. 그럼 둘 중에 뭐를 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가 줄 거예요? 경영이 줄 거예요? 경영이 주가 돼야 돼요. 경제가 부가 돼야 돼요. 이 케이스는. 왜냐하면 경영이 과목이 더 많아요. 그래서 경영이 과목이 3가지인 거예요. 이 안에. 경영학, 재무관리, 회계학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공부를 좀 미리 하신 분들, 그러니까 전공 경제학과고 또는 아니면 뭐 행시나 좀 하신 분들, 이런 분들 경제를 좀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거는 좀 잘 하죠. 근데 요게 하는 게 부담이란 말이에요. 3과목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셋 중에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합격에 제일 중요한 거는 회계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회계학을 잘하면 또 빨리 붙어요. 경영학 재무관리 쉬워요. 이쪽이. 통합시험에서는 요게 안 중요하고 요게 중요하다. 근데 실제로 통합 전공시험에서 합격의 당락은 2개예요. 경제랑 회계학. 왜 이쪽은 대부분 경영을 주로 해요. 대부분 분들이. 왜냐하면 그 공기업 그 공채 시험 보면 경영학이 많아요. 그럼 대부분 경영을 하실 거 아니야? 대부분이 비전공자들이. 근데 경제도 하셔야 되는 거지. 경제를 못하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경영학에서 회계학이 더 중요한데 회계학이 또 만만치 않다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단일 전공. 근데 단일 전공은 알다시피 일반 공기업이 있을 거고 금융권의 공기업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금공 생각하시면 되게 어려운 데만 생각해요. 어떤 데? 하는 뭐 금감원, 수출입은행, 뭐 한국거래소,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캠코, 뭐 예보, 뭐 예탁결제원, 뭐 이런 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난이도 높아요. 금공 쪽에서. 근데 금공이라고 분류할 때 금공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많이 들어보시면 어디 있어요? 신보, 신용보증기금, 신보, 기보, 기술보증기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학교 관련된 거 어디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금공이에요. 여기 들어가신 분 있어요. 장학재단, 예, 주택금융공사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금공이 어렵다고 하지만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도 한번 노려보시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난이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뭐 주택금융공사 같은 거 보면 여기 과목이 좀 특이한 게 금융상식을 또 보죠. 이쪽이. 그래도 넓어요. 금공이라는 자체가. 네. 제가 만약에 열심히 하면 시험을 붙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면접까지 갔을 때 네. 당신은 금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보셨습니까? 아, 면접까지 들어갔을 때? 금공은 일반 쪽이랑 좀 다른 게, 그러니까 공기업 전반적으로 예전에 내가 어떤 경험 했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기업과 다른, 사기업 쪽은 되게 중요하죠. 여기를 들어오기 위해서 뭐를 준비했냐. 근데 금공은, 그러니까 일반 공기업 다 똑같죠. 대부분 분들이 그냥 필기시험 준비해 들어오신 거예요. 공무원처럼. 여기도. 대신 아까 얘기했던 인턴. 예전에는 인턴 가산점 따로 있었어요. 공기업들이. 다 없앴다고. 현재는. 그래서 여기가 공기업이나 공무원 공통점 뭐냐면 필기시험이 일단 중요해요. 필기시험 점수.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했고 그런 것도 전혀 의미가 지금은 없어요. 굳이 두려움 가질 필요 없다고. 왜냐면 갖고 어떤 분도 내가 뭐 고시 공부하다가 2, 3년 시험 보는 분도 계시잖아. 그런 분들이 여기 지원할 때 내가 경험 없어서 불안정하다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빨리 붙어요. 예전에 코트라 같은 경우도 회계사 한 2년, 3년 준비해서 떨어진 분들이 오자마자 한 3개월 준비해서 붙었어요. 거기 들어왔을 때 그러면 면접관 물어보겠죠. 그 기간 동안 뭐 했냐? 난 회계사 준비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의미 없다니까. 필기시험 점수만 높으시면 돼. 이쪽이. 그러니까 사회 경험, 과거에 뭐 했냐 이런 거 의미 없고 대신 저건 잘 쓰셔야지. 아까 얘기한 직무능력 기술서 쓰시는 거 물어보는 항목들 요건 잘 쓰시면 되는 거고 그 이후 단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원하는 거 예를 들어 원하시는 자격증 이런 거 다 있으셔야 되는 거지. 객관적으로 지금 평가하기 때문에 공기업마다 다 다르죠. 예전에는 금공 같은 경우는 금융 자격증 같은 게 가산점이 있었어요. 뭐 AFPK? 뭐 이런 시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없다고. 금공도. 그래서 지금은 다 필기시험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만 올인하시면 되고 아까 코타처럼 뭐 항상 능력시험 가산점 있다. 써 있으면 그건 준비하셔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기본 자격증이지 다른 부분 절대 연구하지 않고 보통 예전에 금융 자격증 따려면 시험 꽤 걸렸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금감원 들어가서도 가끔 이제 금융감독 물어보는데 내가 금감원 노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은 CPA 준비생들이 많이 하죠. 예를 들면 CPA 안 되다가 이렇게. 근데 가끔 이제 금감원 물어보시면 있어요. 나는 CPA 따야 금감원 쉽게 들어갈 수 있냐? CPA 따는 분들이 아니에요. 시간 오래 걸리는 거야. 내가 대학교 1, 2학년 때 만약에 금감원 오고 싶다 라고 하면 회계사 준비하시라고. 과목이 거의 겹치니까. 근데 내가 대학 졸업할 때쯤 돼서 금감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굳이 CPA 따실 필요 없어요. 금감원 맞게끔 준비하시라고. 왜냐면 금감원 뭐 봐요? 여기 논술시험 보잖아. 여기도. 그래서 저번에 수업했는데 CPA 그 회계사분이 와서 수업 뒀더라고. 논술시험을. 그러니까 시험에 맞게끔만 준비하시면 돼요. 공기업별로. 그러니까 너무 막 자격증 이런 거 집중 안 하셔도 되고 오로지 시험 준비만 올인하시되 대신 이제 경제 쪽이니까 제일 궁금한 이거죠. 내가 미시, 거시, 국경 이런 부분들을 실제 수험에 적합하게 공부했냐는 거지. 보통 저도 이제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보통 경제학과 학교 수업 들으시면 실제 일반적으로 수험 경제학처럼 공부 안 하잖아요. 학교 수업은. 근데 그런 준비만 좀 미리 돼 있으시면 더 빨리 붙는 거고 그게 안 되신 분들은 경제학과 나와도 다시 한번 그래도 공부하실 필요 있는 거죠. 왜냐 예전에 제가 금공 준비할 때 대학교를 어디더라? 콜롬비아 대학교? 거기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수업 가끔 들으셨는데 경제학과 나와도 경제 자체를 실제 수험에 맞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수험에 맞게끔만 준비하시면 빨리 붙는 거고 그게 안 되신 분들 시간 오래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객관식인데
단일 전공 준비하신 분들 객관식 난이도를 좀 그래도 높게 준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목표가 딱 한 군데만 노리실 건 아니잖아. 그래서 경제학 관련된 거 다 보실 거 아니야? 근데 공기업들마다 난이도가 다 천차만별이게. 천차만별이니까 최대한 그래도 객관식은 어렵게 하시면 다른 시험은 쉽게 나와도 빨리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12월 대관이 끝나가니까 내년 1월부터 한번 노리겠다. 지금 경작과 나오신 분들 본인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접근할 수 있어요. 본인 전공이 아니신 분도 있잖아.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은 전공이 아닌데 경작 공부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본인 경작을 좋아해서. 근데 경작과 나오신 분들 일단 경작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대응할 수 있죠. 예, 또 궁금하신 거. 그 다음에 아까 일단은 내년 1월부터 경제이론 수업 들어가잖아요. 강조했다시피 이론 다 공부하시고 하시면 안 돼. 무조건 문제풀이는. 그러니까 경제이론 공부하시면서 객관식을 같이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논술을 준비한다든지 같이 병행하셔야 돼. 항상.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원별로 끊어서 가시라니까. 전체를 다 공부하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끝나고 그 범위 내에서 객관식이나 논술을 공부하시는 거죠.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미시, 거시, 국정을 다 공부하시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 단원별로만 끊어서 그 범위 내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만큼 풀어보시라는 거죠. 그래야 시간이 압축돼요. 그래서 굳이 이론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아, 저희 책에 다 있죠. 예, 저희 책에 다 있으니까 그 책 보고 그냥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경이나 합경 이런 거 많이 보라고 하는데. 아, 신문이요? 근데 그러니까 공기업 공부하실 때 코트라 말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는 꼭 보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 코트라 쪽 준비하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신문, 매경신문 하나만 딱 보시면서 거기에 국제경제면 위에 보시면 제목이 국제경제가 돼 있어요. 그 신문 보시면 뭐 시사, 국제경제, 사회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안에서. 또 국제경제라고 써 있는 그 파트 기사들만 한번 보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그다음 뭐 일반 공부 준비하신 분들 당연히 신문은 무조건 보셔야 돼. 이제 면접 볼 때 면접관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논술로도 주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신문은 꾸준히 읽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거든요. 됐으시면 이제 인터넷 집에서 구독해서 보세요. 아, 구독해서 보시는 게 원래 제일 좋아요. 지면으로 보시는 게.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시게 되면 자기가 보는 것만 보니까.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는 직접 구독해서 쭉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습관이니까. 매경 이코노미 같은 거. 매경 이코노미도 괜찮아요. 그래서 신문을 보시든지 매경 이코노미 보시고. 근데 좀 개인적으로 그냥 신문 보시고 매 이코노미는 그냥 일반 도서관 가시면 다 있잖아요, 페이지. 그거 보시면서 필요한 거 복사해서 보시도 괜찮을 것 같고.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아, 그것도 꾸준히 보셔야지. 그러니까 볼 게 많아요. 그건 막 나라별로 막 다 있는데. 아, 나라별로 쭉 보더라도 네. 그 주제들이 좀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거 위주로 처음부터 보시는 게 제일 좋죠. 다 읽을 수 없잖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뭐 A라는 나라에 내가 자동차 관심이 있다는 자동차 산업이 어떤지에 대한 기사를 쭉 읽게 되면 거기에 보고서 쓰는 어떤 기본 양식, 어떤 주제가 있는지 이런 걸 평소에 보시면 나중에 직무 능력 논술 쓸 때도 많이 도움되고 거기 봤던 주제가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 제시문 안에. 네, 그렇게 보시면 좋거든요. 예, 또 궁금하신 거? 네. 나중에 추후에 더 궁금 있으시면 상담 요청해 주시면 개별 상담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 하여튼 듣느라 고생하셨고 일단은 꼭 여러분들의 비전, 소망 꼭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다음에는 저희가 금공 쪽 설명회 한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더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객관식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이 좀 나와서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객관식 공부 방법은 사실 그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뭐 수능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공부를 일단 객관식 위주로 많이 했고 또 자격증
공부에서도 이제 객관식하고 시험 공부를 많이 할 텐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문제집 그리고 문제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문제를 아껴라. 예. 시중에 문제가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도 되게 문제의 수도 되게 제한적이고 문제집을 뭐 여기저기 많이 산다고 해도 우리가 수능 관련된 교재는 문제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풀어볼 수 있지만 공기업 시험 문제 중에 특히 경제학은 뭐 해봐야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 정도 그리고 뭐 아니면 행시 뭐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수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아껴서 풀어야 되고요. 아껴서 풀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뭐 수능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문제집을 한 권 보는 경우도 있고 뭐 많게는 10권까지 본다고 할게요. 우리가 한 권의 문제를 풀 때 여기서 내가 뭐 첫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어떤 문제집이라고 할 때 내가 습득률이 얼마나 될까요? 100%면 참 좋겠죠. 예. 100%면 다른 문제집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20에서 50%.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또 보게 되거든요. 또 20에서 50%. 근데 이게 더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 같은 범위에서 25%, 50% 사이에서 계속 같이 같은 범위에서 나가게 돼요. 이게 합산이 되면 참 좋겠지만 20%씩 해서 5건을 봐서 100%가 되면 참 좋겠지만 20%에서 5%씩 올라가요. 25%, 3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풀고 버려버리거든요. 우리 보통 객관식 문제 지문 있고 보기 있죠. 대부분의 문제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고 요 밑에 뭐가 붙죠? 해설 붙죠. 예. 그리고 이렇게 정답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혹은 그 페이지 맨 아래 쪽에 정답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 문제집 구성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옆쪽에 이렇게 해설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여기에 이렇게 답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대부분. 아니면 맨 뒷페이지에 뭐 해설 정답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집은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집인 경우 있는데요. 이 문제집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펜으로 낙서를 하죠. 문제 쭉 읽고 뭐 이렇게 읽다가 1번 아닌 것 같아. 2번 아닌 것 같아. 3번 맞나? 4번 아닌 것 같아. 5번 맞나? 이러다가 3번 5번 고민하다가 맞아. 3번인 것 같아.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바로 해설이 보이니까 해설 보죠. 그리고 맞네. 맞았어. 그리고 넘어가요. 이거 아는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객관식 문제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는 문제 나오면 문제 푸는데 몇 초 걸리세요? 몇 초 걸리세요? 보자마자 그렇죠. 보자마자. 문제 읽으면 딱 보면 하기 때문에 15초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객관식 문제 NCS 말고 전공시험의 객관식 문제는 한 문제당 거의 1분 정도 주어지거든요. 시간이. 되게 여유롭죠. 근데 이 1분이라는 게 우리가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1번부터 만약에 뭐 30문제가 있다. 균등하게 1분씩 배분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는 15초짜리도 있고 어떤 문제는 30초짜리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3분짜리 문제도 있어요. 푸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5초짜리는 15초 안에 풀어야지 15초짜리를 1분 안에 풀고 n분의 1로 하게 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만약에 뒤에 있다. 얘네들 푸는데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도 아는 문제는 15초, 뭐 어떤 거는 좀 헷갈리는 건 30초에도 풀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더 적게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객관식을 공부할 때는 딱 봐서 아는 문제는 바로 맞출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제가 아끼라고 그랬죠. 이 문제를 3번, 4번, 5번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공부 방법은 저도 많이 썼고 제가 이제 뭐 수능이나 이런 쪽에 학생들 컨설팅 할 때도 많이 해주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좀 되는 친구들은 이 방법으로 하면 한 달 안에 거의 만점까지 가거든요. 객관식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려야 될 건 이 해설이나 이런 부분들 이를 좀 가렸으면 좋겠어요. 정답도 안 보이게. 사람 눈이 시야가 넓어서 다 보이잖아요. 옆에도 보이고 아래도 보이죠. 그러면 사람 눈이 자꾸 내가 문제가 안 풀리면 시선이 자꾸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답이 보이죠. 답이 보이면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다 가리시고, 그래서 저희 교재는
보통 뒷페이지에 답이 있거나 아니면 반 잘라서 반을 접으면 해설이나 답이 안 보이게 만들어 놨거든요. 공부 방법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푸시냐면 얘를 풀 때 여기다가 책에다 풀지 마세요. 어디다 푸시냐면 다른 종이에다가. 다른 종이에다가 뭐 1번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뭐 12월 9일이다. 1번에 1, 뭐 2번에 3 이런 식으로 다른 데다 푸세요. 3번에 1, 뭐 4번에 3 이런 식으로 쭉 풀어서 채점을 여기다가 하세요. 맞았고 맞았고 틀렸고 틀렸고. 자, 5번은 30초 안에 혹은 1분 안에 안 풀리시면 그냥 뭐 물음표 혹은 세모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안 풀리는 거를 공부하실 때는 헷갈리거나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인데 이런 경우 있죠. 일단 무조건 물음표로 바로 표시를 하세요.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틀린 거 있죠. X. 얘는 뭐냐? 헷갈려서 푸는 게 아니라 찍은 게 아니라 확실히 3번이라고 생각했다고 푸는 것들. 그런 것만 채점을 하시라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얘는 모르거나 아예 모르거나 헛갈리는 거. 문제. 내가 어떤 문제는 확실하게 알고 어떤 문제는 잘못 알고 있고 어떤 문제는 계속 헷갈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보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시냐? 제가 이 해설을 가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해설을 보면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알아요. 근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해설을 보지 마시고 틀리거나 몰랐을 경우에 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나 보기에 나와 있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선지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나 그 키워드들에 대한 설명들 있죠? 얘네들을 교재에서 찾아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서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얘가 어느 파트에서 발췌가 됐는지 다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똑같이 나올 가능성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렸죠. 주관식이든 뭐 논술이든 객관식도 마찬가지죠. 유형 파악만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적응만 키우는 거기 때문에 지문과 보기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지문들을 다 교재에서 찾아서 공부를 다시 하고 다시 풀면 다음번에는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키워드의 문제가 나와도 분명히 맞출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교재에서 다 찾는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내가 막 경제 전공한 분이라면은 금방금방 찾겠지만 비전공자면 이 키워드만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뭐 색인이 있는 책이면 그나마 빠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내가 빨리 이론 강의 들었던 것 중에서 기억을 해서 어느 파트에 있었던 건데 라고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느 파트에 있는 것까지도 알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그렇게 찾게 되면 문제를 한 번 풀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해독하는 정도 수준에, 왜냐하면 지문들을 다 찾아볼 거니까 그 정도 수준의 공부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책에다가 그럼 낙서를 제가 하지 이제 말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기 위해서 낙서를 하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 4 이런 데다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표시하지 마세요. 여기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깨끗하게. 지문 제시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에도 선지에도 X 동그라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딴 데다 풀어서 여기다 표시하신 다음에 여기다 뭐 표시하냐? 자, 12월 9일 날 이 문제 맞았는지 동그라미 이렇게 놓고 혹은 틀렸는지 또는 모르는지 이렇게만 표시하세요. 그리고 이걸 공부를 하시겠죠. 그리고 이론서에서 분명히 찾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설을 좀 보셔도 되긴 되는데 여기다가 교재에 몇 페이지에 나온지는 표시를 해주세요. 처음에 찾아서 공부를 하셨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시편에 뭐 25페이지 있다. 이게 한 페이지 안에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페이지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론 공부하고 나서 문제 안 풀릴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한 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에 있는 게 중복돼 가지고 비교 평가가 되고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이 내용이 다 있다. 그러면 난이도 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25페이지, 48페이지, 61페이지까지 이렇게까지도 이제 여러 페이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페이지를 다 기재를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했겠지만 이제 이론 찾으면서 이걸 기재해 놓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번에 이 문제 또 풀 때 또 페이지 다 찾으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페이지 찾는 거는 한 번만 하자고요.
다음번에 문제 풀 때는 페이지 찾아서만 보면 되니까. 자, 근데 몰랐어요. 또 공부 다 하고 어느 정도 단원 뭐 1편에 뭐 1장, 2장, 3장, 4장 있고 2편 넘어가요. 진도가. 요거 다시 봐야 되겠죠. 다시 와서 1월 9일 날 또 풀었어요. 맞았어요. 그러면 괜찮죠. 예. 전에는 헷갈리거나 몰랐는데 다시 공부하고 복습해서 다시 풀었더니 역시 풀을 때는 다른 종이에다가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깨끗하니까 풀 수가 있겠죠. 이 문제를 또 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풀으시면 돼요. 그럼 이게 한 번에 동그라미가 뭐 한두 번에 나오면 좋겠지만 이게 동그라미 됐다가도 나중에 또 1월 30일 날 풀었는데 X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혹은 또 물음표가 나오는 경우 있고. 뭐죠? 까먹은 거죠. 예. 몰랐다가 알았는데 또 마지막에 또 풀어봐야 돼요. 동그라미가 2번 연속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내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까먹었거나 다시 잊어버린 거죠. 다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히스토리를 계속 남기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4권, 5권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한 권을 완벽하게 99%내 걸로 만드는 게 점수 높이는, 객관식 점수 높이는 데는 제일 좋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안 풀리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해설만 보고 딱 풀면 이 문제만 알고 이거의 변형 문제나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못 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여러 페이지에 중복이 되어 있는지, 그럼 이 여러 페이지는 분야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왜 그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발췌됐는지를 이해하다 보면 출제자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점점 쉽게 느껴져요. 객관식 문제는. 자, 이렇게 계속 풀었을 때 그 한 권이 너덜너덜해지겠죠. 2번, 3번 많이 풀었으니. 그러면 내가 필기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기 노트를 따로 갖고 계시 마시고 그런 따로 개별적인 종이, 뭐 제가 뭐 요즘 갱지라고 표현하는데 좀 얇은 거. 왜냐면 두꺼운 게 너무 많아지면 책이 이제 너무 부풀어지거든요. 얇은 거 이제 반 정도 잘라서 풀어서 해당 페이지에다가 여기다 메모라든가 이론이나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 포스트잇 어떻게 붙이시든 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 파트, 여기는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풀 수 있게 항상 깨끗하게 보관만 하시면 한 권만 풀어도 내가 원하는 객관식 시험 문제의 어떤 기업이든 다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고득점이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뭐 스펙에 대한 질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내가 좀 불리한 점이 있는데, 학점이 불리한데 뭐 스펙이 불리한데 말씀은 하시지만, 전공 필기 점수 고득점 1, 2등 해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뭐 물론 인상검사나 뭐 다른 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불리한 것들, 스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필기 점수로 객관식 시험 점수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답이라든가 이런 거 보지 말고, 해설 가급적인 보지 말고 이제 이게 책에서 이제 찾아서 가급적인 풀어라, 무조건 이렇게 풀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날이 됐어요. 시험 2, 3일 남겨놓고 혹은 시험 당일까지 혹은 일주일 정도 시험 당일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론서 다시 그때 뒤져서 공부한다고 성적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짧은 기간 이걸 어떻게 공부해서 올라가요? 그때 뭘 보느냐? 이 문제집을 보는 거예요. 이 문제집에 동그라미가 2개 돼 있는 거는 괜찮은데 마지막 끝난 게 X냐 물음표로 끝나 있는 문제들 있죠. 얘네들이 내가 부족한 문제죠. 이 문제들에서 항상 뭐가 나와요? 시험 보고 나면 아는 문제였는데, 이게 아는 거였는데 3번 잘못 찍었어, 이러면서 맨날 내가 틀렸다고 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 끝나고 나면은 어디 카페나 음식점에 가면 학생들이 맨날 앉아서 서로 하소연해요. 친구야, 나 이거 원래 요번에 85점 맞을 수 있었는데 70점 맞았다. 근데 요거 때문에 그랬어. 하소연해죠. 그걸 누가 알아주냐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해설 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아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음번에 또 볼 때 정답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거기만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꾸 아는 문제처럼 느껴져요,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항상 다시 볼 때 깨끗한 문제로 깨끗하게 봐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시험 직전에는 X나 물음표 되어 있는 것만 쭉 보되 그때는 정답 보고 외우세요, 그냥. 왜냐하면 조금 이따 시험 볼 거니까 기억력이 뭐 몇 개월 이상 갈 필요 없거든요. 내가 어차피 이거 헷갈리고 기억이 안 나니까 조금 이따 시험 볼 때 그때까지만 기억했다가 풀면 되거든요. 그걸로 올라가는 점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래 봐야
이 방식으로 하시면 실수하는 문제 한 문제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40문제 풀면 98점, 80문제 풀면 99점 다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하시면 돈도 아끼고 문제집 여러 권 안 사도 되니까 돈도 아끼고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내가 3회독 해야 되는데 1회독으로 5회독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객관식 공부 방법이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는 어떨 때는 요 위에다 이렇게 네모칸도 저희가 미리 이렇게 다 인쇄를 해드려요. 이렇게 풀어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관리만 잘하시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헷갈리는지 내 스스로가 그거를 알아내는 게 객관식 방법에는 공부 방법에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잘 답변 됐죠? 네.